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학계가 대한민국 하나 때문에 뒤집혔습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히토류도 아닌 단 하나의 자원을 가지고 한국은 경제 위기, 팬데믹, 기술 전쟁까지 정면 돌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는 이 자원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생존 기술로 분석하며 한국은 위기를 자산으로 바꾸는 유일한 국가라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 자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위기전략연구소의 교수 마크 스펜서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세계 최고 위기 대응 국가로 선정된 겁니다.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15년간 국가 재난 회복력과 시스템 전환 사례를 연구해온 저는 처음 한국이라는 국가의 독특한 대응 방식을 접했을 때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하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백했어요. 한국은 위기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시스템 진화의 계기로 삼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제가 놀랐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나라들은 위기가 오면 일단 버티고 보자는 자세였어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1997년 IMF 위기가 왔을 때 다른 나라 전문가들은 한국은 최소 10년은 버텨야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과 3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오히려 IT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반전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이라 생각했어요. 제 연구팀에서도 그렇게 결론 내렸었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한국은 매번 같은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단순히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도약했던 겁니다. 제가 몇 년 전 한국을 직접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한 젊은 스타트업 CEO를 만났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에게 위기는 일상입니다. 5,000년 동안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격변을 견뎌온 민족이에요. 위기 대응은 우리 DNA에 새겨진 거죠.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위기 대응 방식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각국의 대형 위기 사례 1,500개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위기 이후 더 강해진 사례는 전체의 8%에 불과했는데 그중 35%가 한국의 사례였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절대 우연일 수 없는 수치였어요. 한국인들은 마치 위기 상황에서 뇌가 더 활성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뇌 스캔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형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며 공포에 사로잡히는데 한국인 피험자들은 전전두엽이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공포보다 해결책 찾기에 더 집중한다는 뜻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례였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을 때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최소 3년은 버텨야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단 6개월 만에 국산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세계 반도체 업계가 입을 다물지 못했죠.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이 일본보다 더 뛰어난 품질의 소재를 개발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일부 소재는 지금 일본으로 역수출되고 있습니다. 제 일본인 동료 야마다 교수는 이를 두고 일본이 칼을 들었는데 한국이 총으로 응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가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위기가 오면 무너지거나 겨우 버티는 수준에 그치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5년째 제자리 걸음 중이고 그리스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아직도 회복 중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거품 경제 붕괴 이후 30년 넘게 잃어버린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마치 불사조처럼 재탄생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세계 최단 기간에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국가이자 매번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대한민국.
지금 세계의 모든 리더와 학자들이 이 비밀을 배우려고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이 들어올수록 더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하는 민족적 특성. 이건 단순한 근성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하버드, MIT, 스탠포드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한국식 위기 대응 모델을 새로운 교과 과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왜 충격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 사례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국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의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11위 경제 강국이던 한국이 하루아침에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왜 한국은 이런 위기를 맞았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세계은행의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한국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 경제의 몰락을 예고했어요. 한국은 최소 10년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당시 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불과 3년 사이 한국 경제는 기적적인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어요. 수천 개의 벤처기업이 폭발적으로 탄생했고 2000년대 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화된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일이었어요. 위기가 곧 창조의 기회가 된 나라 한국은 그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패턴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시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1998년 직접 한국을 방문했어요. 서울 강남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새로 창업한 벤처 기업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스펜서 교수님, 저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어요. 대기업은 무너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사라졌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자유요. 이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가 오면 안정을 찾아 움츠러드는데 한국인들은 오히려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1997년 말 약 2,000개였던 벤처기업 수는 2000년에는 1만 1,000개로 폭증했어요. 불과 3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인터넷 보급률도 1997년 1.6%에서 2000년 40.3%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죠. 세계 경제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꾼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벤처붐은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질적인 변화였어요. 위기 이전의 한국 경제는 철강, 조선, 자동차와 같은 중공업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이후에는 IT,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지식 기반 산업으로 급속히 전환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인데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위기 이전의 한국 사회는 평생 직장, 안정지향적 가치관이 강했어요. 그런데 위기 이후에는 도전과 혁신을 중시하는 문화로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창업 열기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뜨거웠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위기가 만든 문화적 대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한국의 한 재벌 총수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기업 그룹의 회장이었지만 IMF 위기로 그룹이 해체되면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에서 절망이 아닌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스펜서 교수,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수많은 침략과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일제 식민지도 겪었고 6.25 전쟁으로 국토는 초토화됐죠. 하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IMF는 그저 또 하나의 시련일 뿐이에요. 그의 말에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한국인의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었어요.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민족적 회복력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IMF 구제금융 차입금 195억 달러를 목표보다 3년이나 앞당겨 조기 상환했습니다. 2001년 8월 한국이 마지막 상환금을 갚았을 때 세계은행 회의장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불가능한 기적을 이룬 나라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과정에서 한국이 창출한 새로운 가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원은 바로 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R&D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어요. 망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 겁니다. IMF 위기는 한국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인 업그레이드를 가져왔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는 투명해졌고 금융 시스템은 더욱 건전해졌으며 경제 구조는 더 효율적으로 변모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변화에 수십 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해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이 가장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IMF 위기를 통해 이미 항체가 생긴 셈이죠. 한국은 위기를 통해 더 단단해진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최근 쓴 논문에서 이를 창조적 파괴의 한국적 응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제학자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는 보통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인데 한국은 이를 불과 몇 년으로 압축시켰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학자들이 한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IMF 위기는 한국에게 절망이 아닌 창조의 시작이었다. 이제 이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닌 역사적 사실임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타고 더 높이 도약하는 방법을 보여준 유일한 나라입니다. 2020년 초 세계는 100년 만에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도시는 봉쇄되었으며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왜 세계는 한국의 대응을 K-방역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당시 하버드 글로벌 헬스 연구소에서 각국의 코로나 대응을 분석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각국의 초기 대응부터 장기적 영향까지 추적하고 있었죠. 초기 데이터를 받아본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통계 오류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보고서는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봉쇄 없이도 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교육 시스템의 전환 속도였어요. 세계 각국이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을 집으로 보내며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단 2일 만에 전국 온라인 수업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불과 48시간 만에? 다른 선진국들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렸고 유럽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신속한 전환이 가능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서울교육청 관계자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왔거든요. 학생들이 이미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했고 교사들도 관련 연수를 받아왔죠. 코로나19는 우리가 디지털 교육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계기가 됐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차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팬데믹을 맞아 허둥지둥 대응책을 찾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내일 위기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시스템을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감염병 대응에서도 한국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3T 전략으로 알려진 그들의 방식은 세계 표준이 되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마스크 수급과 병상 확보가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운영됐다는 점입니다. 저는 CDC의 전문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마스크 대란을 그렇게 빨리 해결했지?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들은 지난 위기에서 배웠기 때문이야. 사실 한국의 K-방역은 우연이 아니라 학습된 위기 대응의 산물이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했어요.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신속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며 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거 위기를 잊고 다음 위기를 맞이하는데 한국은 과거의 실패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의 활용이었습니다. 한국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확진자 동선을 파악했어요. 심지어 역학조사 앱을 개발해 접촉자 추적 시간을 24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문가는 이를 두고
한국은 21세기 감염병을 21세기 기술로 대응한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혁신의 기회로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비대면 서비스, 원격 의료 등 디지털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경제 침체에 빠지는 동안 한국은 2021년 4.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약하는 패턴이 또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보여준 적응력이었습니다. 자동 체온 측정기, 이동식 검사 부스, 자가 진단 키트 등 수많은 혁신 제품이 불과 몇 개월 만에 개발되어 전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현상을 위기 속 창조 본능이라고 논문에서 표현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코로나19 이전에는 마스크를 생산하던 중소기업이 82개에 불과했는데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그 수가 235개로 늘어났습니다. 일평균 생산량도 120만 장에서 1000만 장으로 폭증했죠. 정부의 지원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기업들의 신속한 적응과 혁신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한국의 방역 모델을 참고했어요. 한국은 K방역 국제 표준화를 추진했고 실제로 많은 부분이 세계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점은 사회적 결속력이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했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놀라운 협조와 연대를 보여주었어요.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작은 희생이 당연시되는 문화적 특성이 위기 극복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적응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더 큰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발전된 에듀테크 산업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고 학생들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웠습니다. 위기가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앞당긴 셈이었죠. K방역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더 강해지는 한국 사회의 본질을 보여주었어요. IMF 위기 때 보여준 경제적 회복력,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증명한 사회 시스템의 적응력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문제를 직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그 과정에서 혁신을 이루어내는 한국의 독특한 능력. 이것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려는 한국만의 특별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은 한국에게 있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었던 것입니다. 2019년 7월 갑자기 동아시아에 폭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다는 충격적인 발표였어요. 저는 이 사건을 경제적 선전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마이크론, 인텔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회의실에서는 충격과 불안감이 감돌았어요.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끝났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무너지면 전 세계 전자제품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수소라는 세 가지 핵심 소재였습니다. 이들은 최첨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의 필수적인 소재로 당시 한국 기업들은 이 소재들을 90% 이상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죠.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은 암울했습니다. 한국은 최소 2년, 길게는 5년은 버텨야 한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핵심 소재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들의 판단이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단 6개월 만에 국산화를 성공시켰어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2020년 초 한국 기업들은 이미 세 가지 핵심 소재 모두 국산화에 성공하고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품질이었습니다. 국산화된 소재들은 일본 제품과 비교해 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성능에서는 오히려 앞섰어요. 심지어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이 순도 99.999%로
기존 일본 제품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반도체 업계의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 2020년 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소재 기업을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을 줬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서 중요한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시장의 관성과 비용 문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죠. 위기는 그저 신속하게 행동하라는 신호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특히 관심을 둔 것은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간의 협력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직후 한국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러나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R&D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은 중소소재 기업들에게 기술 지원과 구매 보장을 제공했어요. 대학과 국책연구소들은 보유한 기술과 지식을 산업계와 공유했습니다. 이런 전방위적 협력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핵심 연구원들은 그 기간 동안 연구실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한 엔지니어는 100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사람들의 위기 앞에서의 집념과 결속력을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2020년 중반부터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일부 소재가 오히려 일본으로 역수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와 관련 장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관계자가 익명을 요구하며 저에게 털어놓은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최소 3년은 고통받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이건 완전히 역효과였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었던 거죠. 통계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2019년 7월 수출 규제 전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는 93.7%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에는 이 수치가 16.9%로 급감했어요. 다른 핵심 소재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소재 공급망의 완전한 재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한국 산업 구조의 고도화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단순히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데 그치지 않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했어요. 2021년에는 소재 부품 장비 무역 수지가 사상 첫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위기가 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된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외부 충격이 들어올수록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하는 민족적 특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근성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스템적 회복력과 혁신 역량이 결합된 특별한 능력이었죠. 일본의 경제 제재는 역설적으로 한국 산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마치 면역 시스템이 외부 공격에 노출된 후 더 강해지는 것과 비슷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 경험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법을 배웠고 더 탄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이 사례를 전략적 취약점이 핵심 강점으로 전환된 역설적 현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패턴은 IMF 위기나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위기가 오면 한국은 그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세계 경제사에서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극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6개월 만에 기회로 전환시킨 한국의 저력은 세계 경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놀라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왜 모든 위기에서 더 강하게 부활하는 걸까요?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15년간의 연구 끝에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신들의 자원을 자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석유가 있고 호주에는 철광석과 석탄이 있으며 러시아에는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석유는 고갈되고 광물은 채굴량에 한계가 있지만 한국이 가진 위기 대응 본능은 세대 간에 이어지는 무한 자원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작년 MIT에서 열린 국가회복력 컨퍼런스에서 저는 이 아이디어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천연자원은 지하에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DNA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학자들이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여주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가장 극적인 경제적 역전을 보여준 사례들 중 한국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저는 이 특별한 능력을 재난지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마치 감성지능이나 창의적 지능처럼 이것도 하나의 특수한 지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며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 재난지능이 특별히 발달한 희귀한 사례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저희 연구팀은 한국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패턴은 현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도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혁신이었습니다. 문맹률이 높아 국가 발전에 큰 장애가 되던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례들을 보면 한국의 재난 적응력은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문화적 특성임이 분명해집니다. 하버드에서는 이 특성을 집단 생존 기억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가 세대를 넘어 전승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생존과 극복의 기억도 세대를 넘어 전해질 수 있죠. 한국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전 세대의 위기 극복 경험을 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한국의 20대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 90% 이상이 위기는 기회다라는 명제에 동의했어요.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행동하는 원칙이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빨리 실패하고 더 빨리 배우자라는 철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죠. 한국의 이러한 특성은 지금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유일한 민족 자산이 되었습니다.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세션 중 하나가 한국식 위기 관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세계의 리더들이 한국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재난 적응력이 다른 분야의 성공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팝이나 한국 영화가 보여주는 과감한 혁신과 융합은 바로 이 적응하고 진화하는 DNA의 산물이에요.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창의적 성취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히트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작품들은 사회적 위기와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그 속에서 희망과 혁신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한국 문화의 저변에 깔린 위기 속 기회찾기라는 정신이 전 세계 관객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 연구 중인 주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이런 적응력의 관계입니다. 표면적으로 한국 교육은 시험 중심, 암기 중심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생존을 위한 집요함을 기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준에 적응하고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위기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 하버드 동료인 심리학 교수 마이클 토마셀로는 이런 현상을 문화적 진화의 가속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문화적 변화는 보통 세대 단위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변화가 몇 년 단위로 일어나는 것이죠. 위기가 올 때마다 사회 전체가 신속하게 학습하고 특별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위기에도 더 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AI 혁명, 인구 감소와 같은 도전들은 모든 국가에게 큰 시험대이지만 한국은 이런 위기를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미 이런 미래 위기에 대비한 위기 기회와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재난 적응력은 세대 간에 이어지는 무한 자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 가진 최고의 수출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미 많은 국가들이 한국식 위기관리 모델을 자국에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는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 파워로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위기를 자산화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이 특별한 능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세계가 어떤 불확실성에 직면하든 한국은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크 스펜서 교수로서 15년간의 연구 끝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재난 적응력이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깊은 역사적, 문화적 뿌리를 가진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을 위기의 연금술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위기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울 때 한국은 위기에서 성장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